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 통일교 특검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통일교 측에서 이재명 정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고 민주당의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을 덮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면서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복잡할 것 없다. 조사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도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고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물타기다.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하다.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 연초를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다. 우리가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또 민주당이 강행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명백한 위헌이다.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을 청구할 것이다. 제가 직접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다수의 힘으로 이 무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자신들이 원하는 판사들에게 재판을 맡겨서 원하는 판결을 얻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분칠하고 택가리를 해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 내란몰이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고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독재의 걸림돌인 야당을 해체하고 말살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최종 목적이다. 야당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언론 차례가 될 것이다. 언론이 무너지면 본격적으로 독재와 국민 탄압이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에게 다시 강력히 건의한다. 헌법 수호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반드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직접 나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 정권이 민주당이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다시 하려는 이유 또한 명백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정권의 검은 속내를 다 보고 계신다.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의 엄청난 분노에 부딪힐 것이고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른바 장한석,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를 족보 언론들이 계속 띄우자 한마디 했어요. 야, 거기 장한석의 한이 한동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는 아직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인데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하고 연대하는 거 본 적 있냐?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하고 연대하는 거 본 적 있냐?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개혁신당하고 연대한다. 이거는 내가 표현에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연대가 필요하다. 개혁신당으로 한정해서 말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정치에서 연대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당내 혁신과 변화와 자강을 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대를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1+1이 2가 되지 않거나 고작 2에 머문다면 그게 무슨 외연 확장이냐. 형식적 외연 확장 동의하지 않는다. 단일 대우를 전제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외연 확장이어야 한다. 형식적 외연 확장 안 한다. 장한석 없다.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 단일 대우가 전제되지 않는 연대는 의미 없다. 연대를 하더라도 단일 대우를 전제로 한 연대이어야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이 분명한 전략 방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의심하거나 의구심 가질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하게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제대로 조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중도 확장 하는데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겠다. 동시에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보수 정당으로서 가치를 더 확고히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해운의 장관직 수락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의 철학과 가치는 물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데 참담한 마음이다. 배신에는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이해운 사태를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의 생각입니다. 동시에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 이게 이제 내일 하루 딱 남았잖아요. 올해가. 연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는 내년 1월 8일만 넘겨서 특검을 모면해 보겠다는 민주당 꼼수가 명확하다.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내일이면 연말인데 내일이 지나기 전에 행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어떤 행동이 시작될 거라고 장동혁 대표가 예고했는데 정치권은 이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을 단식투쟁 시작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연말이 가기 전에 시작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도 장동혁 대표의 이 특단의 조치가 행동으로 가셔야 될 경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거의 자유파의 DNA처럼 각인돼 버린 이 배신 문제를 좀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전 칼럼을 정론일침으로 그렇게 하고 칼럼을 하나 더 즉석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자유파 정치사는 정말로 배신과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김무성과 유승민의 배신, 이준석의 배신, 또 한동훈의 배신.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던 김재규의 배신, 이승만 대통령을 속이고 배신했던 이기붕의 배신, 이 배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적 동기에 의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이 자들이 뭐라고 설명하고 뭐라고 분장하고 뭐라고 치장하든 이 자들의 배신의 핵심은 개인적 욕심입니다. 이기붕이는 지가 어떻게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속이고 부정선거 저질러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만든 희대의 비극적 배신을 했습니다. 지도 죽었죠. 김재규의 배신 또한 우리 현대사에 참으로 참담한 비극이었습니다. 차지철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이고 차지철 죽이고 그리고 지가 정권 잡겠다고 했던 배신입니다. 김무성의 배신은 지가 대통령 안 되면 저 좌파들하고 야합해서 총리라도 해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개인적 욕심에서 시작된 배신입니다. 유승민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이 유승민이를 따라간 수많은 4선 5선 하는 다선 의원들의 집단적 배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의 배신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서 지가 차기 대통령 해보겠다고 날뛰던 배신입니다. 한동훈의 배신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가 지가 대통령 되겠다는 욕심을 갖지 않았다면 이렇게 패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자유파 진영에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으로 만들어진 DNA처럼 각인될 수 있는 이 배신도 따지고 보면 다 그 개인적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파의 배신의 DNA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신자들을 척결함으로써 DNA가 아니라, DNA에 있다면 이거 파낼 수도 없어요. DNA가 아니라 마치 자유파의 일종의 속성인 것처럼 되어 있는 이 배신의 역사, 또 배신의 트라우마를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거듭된 배신을 끊어내기 위해서 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성, 하나는 이념적 정체성입니다. 개인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개인 욕심을 적절한 수준에서 자제시키고 통제시켜서 우리 모두의 대의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당성을 확실하게 내재화하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국회의원 공천 줄 때 너 배신할 거야 말 거야 100번 물어본들 거기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3년 후에 다시 정권을 되찾았어요. 대통령이 돼서 장관 임명할 때 당신 분리하면 나 배신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서 장관 지명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 욕심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내가 그래도 저 종북주사파 좋은 일을 할 수는 없지. 종북주사파 도와주는 일은 할 수 없지. 나는 자유우파인데. 그런 이념적 정체성으로 무장되어야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이 배신을 자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당성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렸습니다만 이 100만 책임당원 누구도 억지로 강제받아서 입당한 사람 없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국민의힘 당이 싫으면 떠나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안 맞는다. 내가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나 내가 당에 있는 동안에는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광역의원이 되고 시장 군수가 된 그 상황에서는 나에게 절대적인 정원 명령처럼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당성을 내면화시키는 이것만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 칼 꽂고 나타나는 이 배신자들을 뿌리채 척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더.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당성을 내면하자. 여기에 마지막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걸 어긴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척결해야 됩니다. 저 사람 좀 무능해. 봐줄 수 있어요. 저 사람 좀 인간관계가 안 좋아.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저거
자유우파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국민의힘 공천받고 나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자들은 가차없이 과감하게 척결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딴 데서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몰라도 적어도 배신자가 국민의힘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례를 만들어내고 선례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국민의힘의 정치 문화로 정착시켜 가야 됩니다. 이번 한동훈과 그 가족들의 단계 사퇴, 징계로서는 최고 수위인 제명, 그리고 이 단계 사태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이걸 통해서 일벌백계의 선례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고성호 칼럼, 마치 우리 자유파의 DNA나 되는 것처럼 각인돼 버린 이 지긋지긋한 배신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세 가지 방향, 세 가지 원칙,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당성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과감하게 일벌백계로 처단하는 이 새로운 문화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국민의힘에서는 배신하면 죽는다, 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1월 1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강용석 TV, 이영풍 TV와 함께 손잡고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사일원 하면서 경향신문의 기사에도 20% 박스권에 갇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지적을 했고, 주로 보수로 위장한 족벌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흔들면서 그렇게 강성으로 가니까 20%대 박스권에 갇혀서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른바 중도몰이도 하고 사과도 요구하고 한동훈이랑 손잡으라고 강요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온 데 대해서 팩트로서 얘기하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갖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는 적어도 제가 경험한 수많은 여론조사 회사 중에서는 가장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또 투명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강용석 TV, 이영풍 TV 그리고 고성국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조사 설계와 관련해서는 1,004명을 표본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12월 27일에서 28일, 이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40, 40, 40, 조역당 3, 개혁신당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국민의힘입니다. 빨간색이 저희가 지금 네 번째 4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 41에서 39였다가 43에서 40. 그리고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인데 40에서 43, 39에서 40. 약간의 교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40대 40입니다. 이재명의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50, 부정 46입니다. 긍정 50, 부정 46입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보시면 긍정평가가 빨간색인데 49에서 54에서 50, 50 크게 변화가 없고, 부정평가도 48에서 43에서 45, 46 큰 차이가 없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 정당 지지도 40대 40에서 연령별로 보면 18세에서 29세,
10대와 2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27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45, 국민의힘 45, 민주당 27. 30대에서는 국민의힘 44, 민주당 30입니다. 1230 세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41, 민주당이 37. 인천 경기는 국민의힘 41, 민주당 40. 그리고 충청권 대전 세종 충청 강원에서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35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40대 40으로 나왔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 호남과 영남에서 차이가 나요. 호남은 민주당이 72예요. 72. 압도적으로 높아요. 숫자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압도적으로 높아요. 반면에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52, 부산 울산 경남은 국민의힘 47. 여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고정지지층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40대 40으로 나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일 대우 형성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인구가 부울 경북이 호남보다 많고 대구 경북이 호남보다 많은데 부울 경과 대구 경북에서 우리 자유파가 단일 대우로 아직 완전히 뭉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호남만큼 뭉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지표에서 40대 40으로 나오는 겁니다. 괜히 실체도 없는 중도 쫓아 다니다가 영남권이 오히려 이완이 되면 다시 지지율 떨어집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뭐? 영남권 자유파 주류 세력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와요. 또 이재명 국정평가에서도 보면 10대, 20대에서는 잘한다가 38, 못한다가 56입니다. 30대에서는 잘한다가 38, 못한다가 58이에요. 그런데 60대로 가니까 잘한다가 52, 못한다가 47이에요. 왜 60대부터 60대까지 지금 40대, 50대를 거쳐서 60대까지 지금 이재명 잘한다가 더 높은 거예요. 잠식당하고 있는 거죠. 그 60대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우리의 고정지지층이 더 많은 세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단일 대우로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60대에서도 이런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정지지층을 단일 대우로 엮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 하면 이재명 지지율 40%대, 30%대로 끌어내릴 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가 더불어민주당을 앞서서 차이를 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 단일 대우 결성. 이 장동혁 대표의 전략이 맞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장동혁 23. 그 다음으로 김민석이 조국이 뭐 한동훈이 정청래 뭐 쭉 나옵니다. 만약에 저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나 저 한동훈 똘마니 배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장동혁이 강성 노선을 걸어서 국민의힘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빨리 사과해라. 중도로 나가라. 그자들의 압력과 공격과 회유와 흔들기가 맞다면 장동혁 23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승리 정당을 전망하는 데서는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38로 나왔습니다. 이 점이 이번 우리 조사의 핵심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40대 40이고 차기 대권 주자는 장동혁이 압도적인 1인데 그런데 어떻게 6월 3일 선거에서는 어느 쪽이 승리할까라고 전망해 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48이고 국민의힘이 38로 나올까? 사실은 여기서 심층조사를 더 들어가야만이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제 오랜 그 평론가 여론조사 읽기의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면 저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자유파 국민들 누구나 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할 때 댓글창에도 제가 선거를 전망하고 전략을 설명하면 늘 백날 그래봤자 부정선거 못 막으면 또 집니다라고 하는 댓글들을 올리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지지 국민의힘 하면서도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트라우마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만큼은 어떠한 부정선거도 용납하지 않겠다.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선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막을 테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냐는 전망 조사에서 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자유파가 무조건 이기지라고 하는 답변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자성 예언적 효과가 있어요. 이긴다 하면 진짜 이기는. 근데 자꾸 실제로 지지율은 똑같고 차기 대권 주자는 장동혁이 압도적으로 이긴데도 질 거야 하니까 막상 지고 나서 진다고 그랬잖아. 패배주의의 악순환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어요. 이 패배주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는 자유파 국민들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자유파 시민단체 지도자들, 장동혁과 그 장동혁 지도부가 이 패배주의의 그 암울한 악순환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이 고리를 끊어내 줘야 돼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척결하겠다고 하는 당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 자유파가 단일 대우로 결속이 안 됐어요. 허구한 날 한동훈이 똘마니들이 떠들어대는 한 줌밖에 안 되는 한동훈 똘마니 쓰레기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끊임없이 보수 위장 족보 언론들이 증폭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중앙정치판의 진짜 현실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싸우냐? 또 내전이냐? 또 내분이냐? 막 꼴도 보기 싫어. 어느 사회나 정치적 무관심층은 있지만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투표하면 분명히 자유파를 찍을 국민의힘을 찍을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 무관심층으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들을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치 고관여층 투표장에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친구들한테까지 전화해서 야 너 투표했냐? 라고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자유파의 단일 대우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걸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해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그 선결 조건인데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을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완전 척결해버려야 됩니다. 떠들어. 밖에서 떠들어.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가서 떠들어. 실체도 없는 중도들 모아놓고 떠들어. 이 안에서는 더 이상 떠들지 마. 시끄럽게 굴지 마. 라고 척결해야 됩니다. 그걸 봐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장동혁 지도부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 한번 제대로 우리끼리 스크럼 짜보자. 당이 이번에 부정선거 확실하게 맞겠다고 했으니 한번 믿고 찍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광역 지자체장 교체 전망이 있는데요. 교체가 더 많을 것 같다. 이거는 여야 불문하고 현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높은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일도 못해. 정직하지도 않아. 제대로 된 이념적 무장도 안 돼 있어. 저런 것들 다시 공천하면 내가 무슨 기분으로 찍겠어. 라고 하는 교체 여론이 매우 높은 거예요. 따라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11명의 광역단체장, 기초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광역단체장, 그중에서도 전국적 지명도가 있고 관심도가 높은 지역 두 군데, 서울과 부산을 공천혁명하자. 그래야 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저 높은 불신의 벽을 넘어설 수가 있다. 공천혁명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고성호 칼럼 이것이 민심이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지상파 종편 안 보신 지 오래됐고 또 조중동 같은 이 허접한 이 족벌 언론 신문들 안 보시는 거는 뭐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끊임없이 몇 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장동혁 대표가 너 지나치게 강성 노선을 걷는 바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 중도로 가야 돼, 사과해야 돼, 노선 바꿔야 돼, 강성 우파와 결별해야 돼, 이런 이간질들을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뭐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할 것 없이 이것들이 그렇게 20%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공격할 때 늘 얌얌처럼 따라 붙는 게 유튜브에 출연했다, 그겁니다. 지그들을 방송에는 안 나오면서 고성국 TV에 나오고 장해찬 멸콩 TV에 나오고 이영풍 TV에 나오는 게 그렇게 해서 배가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스권 20% 박스권에 갇힌 것과 자유파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딱 짝으로 묶어가지고서 이것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해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사설에서도 국힘 지지율 20%에 머물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장동혁 대표를 공격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짓을 오늘 아침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허구한 날 20%대 박스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좋다. 12월 한 달 동안 수많은 여론조사 회사가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 그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에 등록이 돼서 공개해도 좋다고 허가를 받아서 공개한 여론조사를 한번 다 살펴보겠다. 니그들이 말하는 20%대가 과연 여론조사 회사 몇 개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팩트체크 들어갔어요. 저희가 여심이 등록된 전국 조사 중에서 정당 지지율에서 20%대가 나온 조사가 몇 개인지 30%대가 나온 조사가 하나도 없는지 40%대는 진짜 없는지를 살펴봤어요. 모두 40개가 있더라고요. 여심위에 등록된 12월 한 달 동안 11월, 12월 한 달 동안 11월입니다. 주로 12월입니다. 주로 12월에 발표된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40개를 살펴봤어요. 40개를 살펴보니까 19개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나왔어요.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또 다른 19개는 다 30%대로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지율이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2개는 40%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20%대 박스권에 갇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팩트만 가지고서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됩니다. 40개 여론조사 중에 19개만 20%대가 나왔을 뿐이에요. 나머지 19개는 30%대가 나왔고 2개는 40%대가 나왔어요. 제가 이 20%대가 나온 조사를 보니까 또 재밌어요. 한국갤럽이 5개입니다. 이 19개 중에 한국갤럽이 5개예요. 한국갤럽이.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에서도 20%대로 계속 나왔어요. 김어준이 여론조사. 거기서 나온 게 3개나 돼요. 갤럽이 5개, 꽃이 3개. 그리고 K-스탯 리서치라고 하는 데가 4개나 되네요. 그러니까 갤럽하고 꽃하고 K-스탯 리서치가 집중적으로 20%대 지지율을 가지고서 12월 한 달 동안에 내내 발표를 해댄 거예요. 반면에 30%대로 기록된 여론조사가 19개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회사 시그널 앰펄스, 조원 CNI, 리서치 뷰, 리얼미터, 코리아 정보 리서치, 미디어 로컬, 에브리 리서치, KSOI, 비전 코리아, 미디어 토마토 굉장히 다양한 여론조사 회사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다 30%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콧프라, 강용석 TV, 이영풍 TV하고 저희가 공동조사하고 있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2번 다 40%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족보 언론들이 배신자들이 여론조사 갖고 떠들어대려면 20%대 박스권 이 말은 쓰면 안 돼요. 이제 이 말은 쓰면 안 돼.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허위에 기반한 주장인 겁니다. 이런 것을 허위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조사까지 저희들이 하게끔 만든 이 보수 위장 족보 언론들. 자, 그건 그렇고요. 이른바 그 사이비 평론가들이 꼭 무슨 전문 용어를 갖다 대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폼들을 잡아요. 특히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갤럽만 아니라 뭐 20%대가 꽃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가 20%를 정말 일관성 있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갤럽이 문제가 되니까 갤럽은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조사는 뭐 ARS가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ARS 여론조사를 폄하하는 얘기까지 이것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ARS는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정치 고관여층, 정치적 관심이 높은 층이라는 뜻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또 이것 때문에 표를 하나 아침에 만들었어요. 표를 좀 띄워주세요. 2022년에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77.1%였어요. 그리고 2025년 작년 이제 6월 3일 이때 투표율 역시 78.1인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투표율이 높은 거죠. 대선은. 그리고 대선 투표율이 2022년과 2025년에 있었는데 2025년엔 77.1, 2025년엔 79.4 이렇게 투표율이 나왔어요. 가장 높죠.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24년 재작년 총선에 있었던 투표율은 67%잖아요. 그리고 2022년 지난번 지방선거 때의 투표율은 50.9%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선거에 투표한 50.9%는 총선에 투표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지방선거에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총선에 투표 안 해요? 또 지방선거 투표하고 총선 투표한 사람이 대선 투표 안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히 제일 먼저 달려가서 투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이 제일 중요한 선거니까. 총선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지방선거는 중요도로 따지면 제일 낮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총선 투표 안 한 사람도 대선은 중요하니까 투표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투표 안 한 사람도 대선은 중요하니까 투표하는 거예요. 또 지방선거 투표, 총선 투표, 지방선거 투표 안 한 사람도 지방선거 시장 군수보다는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니까 총선은 투표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 고정 지지층이 제일 투표를 열심히 하는 것은 지방선거라는 뜻입니다. 지방선거보다 국회의원이 중도 이른바 무당층이 조금 더 총선에 나가는 거고, 그 총선보다 대선이 무당층이 더 많이 투표하러 나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6월 3일 치러야 될 선거는 어느 선거입니까? 대선이에요? 총선이에요? 지선이에요?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그럼 지방선거는 가장 정치적 관심이 높은 이른바 고관여층이 주로 나가는 선거예요. 국민의 절반밖에 투표를 하러 안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통상 여러 사회인식 조사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여전히 나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에서 35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좌파야, 나는 진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에서 25쯤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합치면 50에서 60이에요. 난 보수야, 아니야 난 진보야, 난 자유우파야, 아니야 난 좌파야 라고 확실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50에서 60%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나가는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어느 쪽도 아니에요. 나는 지지정당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해지는 선거이겠습니까? 지방선거가?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나 보수야. 나 자유우파야. 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개헌 뭐가 잘못된 거야? 저것들이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 국민 30%가 35%가 투표장에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투표율이 50밖에 안 되니까. 좌파들도 개헌은 절대 안 돼. 내란이었어. 윤석열 세력이 다시 등장하면은 이거는 역사의 비극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는 정말 김정은이 스마트하다고 생각해. 이재명이는 진짜 우리 당의 아버지야. 라고 생각하는 골수 좌파와 개딸들 한 20%가 투표장에 나가는 거예요. 보통 국민들은 이 지방선거의 수치가 보여주잖아요. 보통 국민들은 구청장이 누가 되건 시장 군수가 누가 되건 별 관심 없어요.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누군지 이름도 잘 몰라요. 따라서 6월 지방선거에 우리가 이길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내가 자유우파다. 탄핵 잘못됐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뭐가 문제야. 배신자들 척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국민의 30에서 35%.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전부 투표장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단 말이에요. 우파 결집 단일 대우가 지방선거 승리의 관건인 겁니다. 이걸 장도영 대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행동하고 있어요. 전열 정비, 선 세력 결집, 후 확장 아닙니까? 확장은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파 결집만 제대로 된다면.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더 이상 저런 중도파에나 해대는 위장 보수 족벌 언론들의 택도 아닌 공격에 흔들리지 맙시다. 오세훈, 박형준 따위의 배신자들이 없어야 우리가 지방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장도영 대표가 어제 이명박이를 만났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명박이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명박이는 수구 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 윤핵에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핵에는 하면 수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거 구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따뜻한 보수가 돼야 한다. 항상 국민 보고 정치해야 한다. 뭐 통합해야 한다. 단결해야 한다. 뭐 이런 따위의 아주 상투적인 훈수를 두려고 했어요. 주제도 모르고. 장도영 대표가 이명박이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결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통합과 단결도 필요하고 때로는 결단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 덕담해주고 나옵니다. 나와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이가 한 얘기가 당연히 기자들의 관심사고 이것을 장도영 대표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주 관심사가 돼서 질문이 쏟아지니까 장도영 대표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뭐라고 그랬냐? 당의 화합, 단결, 연대도 필요하지만 형식적 연대나 통합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다. 꿈보다 해명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명박이가 한 말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명박이가 한 말은 야, 한동훈이 좀 그냥 안고 손잡고 가. 이준석이도 끌어안고 가. 아니 뭐 유승민이 뭐 김무성이 할 것 없이 지금 손잡고 가야 돼. 다만 저 광장에서 맨날 떠들어대는 저 구급파들은 배제해야 돼. 자유파 그거 배제해야 돼. 자유파 유튜브들하고 더 이상 놀지 마. 이 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장도영 대표는 화합, 단결, 연대도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화합,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거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렇게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통합과 연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걸림돌을 누가 먼저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선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연대 통합 밀어붙이면 당의 에너지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한동훈과 그 일당들에 대한 엄중한 척결을 먼저 선행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제 한동훈이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제명이냐 완전히 대가리 숙이고 당에 목숨만 부지하고 남아있느냐를 선택해야 될 순서가 됐습니다. 또 연대통합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는 연대와 통합을 선거 전에 미리 말하게 되면 자강으로 채워야 할 부분을 연대가 차지하게 돼 각자의 자강과 확장을 해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힘을 키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분명히 선자강 후 연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선자강을 위한 쇄신책을 장동혁 대표가 다음 주 1월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선거 대비 인재 영입, 또 당대표 특보당 구성 등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 한동훈 똘마니들과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압박해온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이가 거듭 사과한 데 대해서 이미 내 입장 밝힌 바 있다라고 일축해버린 데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파격적 쇄신을 통한 자강, 그 이후에 연대연합, 이것이 지금 6.3 선거를 5달 앞두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선거 전략과 정치 노선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걸림돌 제거가 최우선 과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